자,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 포도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포도 재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땅 위에만, 나무만 봤죠.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무를 고품질을 만들어주는 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땅 위에서 하는 것들은 물론 뭐 착과량이라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땅 속은 너무 이제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등한시했던 거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고품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포도를 고품질 포도라고 하느냐 한다면 대부분 농가분들 비슷해요. 첫째는 뭐냐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포도. 두 번째는 당도가 높은 포도. 셋째는 착색이 잘 된 포도.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고품질 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과중, 당도, 착색에 관여하는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의 기여도, 과중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의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가. 그럼 기여를 크게 하는 거를 내가 잘 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과중이 높아지겠죠. 그죠? 당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기여도가 높은 거를 챙겨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당연히 당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거봉하고 캠베럴리인데 나눠놨습니다. MBA는 캠베럴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죠. 거봉에 있어서 과중에 영향을 주는 기여도가 제일 높은 게 뭡니까? 40%짜리 토양 산도입니다. 토양 산도가 맞지 않으면 거봉은 안 굵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알속기 빨리 하는 것도 과중을 늘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GA 처리할 때 2차에 더 크게 넣어주는 것도 과중을 높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pH를 잘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토양 속에서는. 자, 그럼 뒤에 이제 pH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높은 건 뭡니까? 작토층의 깊이죠. 작토층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가 뻗어 내려가는 범위 내 깊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포도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나요? 보통 한 50cm 내려가나요? 땅속 깊이? 그런 바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15에서 20cm. 그죠? 왜냐하면 잡고 흔들어 보세요. 포도를. 어떻습니까? 다 흔들려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작토층이 낮다는 얘기죠. 얕아요. 그러니까 작토층이라는 게 땅이 뿌리가 뻗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딱딱하거나 물이 있거나 그러면 뿌리가 못 뻗거든요. 작토층이 그러니까 얕아지는 이 원인이 되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캠베럴리에서는 제일 기여도가 높은 게 뭐예요? 토양 경도죠. 토양 경도라는 게 뭡니까? 땅이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땅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밭을 처음 만들 때는 퇴비도 넣고 막 여러 가지 넣어서 땅을 뒤집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지주시설을 꽂고 포도를 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땅을 뒤집지를 못해요. 심지어 땅을 파지도 않아요. 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계, SS기 다니고 발로 밟고 다니고 다지는 것만 하죠. 포도를 갱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포도 있는 부위만 살짝 파가지고 그 부분만 흙을 더 새로 놓고 다시 심죠. 다 이렇게 한번 뒤집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해요? 그 시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딱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캠베럴리는 과중이 안 늘어나요. 그런 딱딱한 땅에서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산 함량이 적당해야 된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도에 영향을 주는 걸 봤더니 거봉은 꽤 여러 개가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토양 경도. 아까 캠벨에서 과중에 영향을 주던 게 여기서는 뭐예요? 당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4%. 두 번째는 양이온 조성비. 양이온이라는 거는 물에 녹았을 때 플러스 전기를 띠는 놈을 양이온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양이온이 뭐냐면 여러분 비료 중에 칼슘, 가리, 마그네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5대 비료 하면 뭐예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5개죠. 이 중에 3개. 이 3개가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경쟁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양이온 조성비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리를 무슨 비료라 그럽니까? 포도 품질을 좋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품질이라는 게 뭐예요? 당도거든요. 당도 높여준다고 인산하고 가리 뿌리잖아요. 그죠? 뿌립니다. 근데 여기에 가리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 조성비가 틀려지면,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씀드렸던 양이온, 칼슘, 가리,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서로 비율이 안 맞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유기물. 토양 유기물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토양 유기물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퇴비가 있고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어떻게 뿌려줘요? 땅 위에 그냥 뿌리잖아요. 퇴비 살포기 가지고 땅 위에 뿌리고 유기질 비료 그냥 땅 위에 뿌리고 맙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땅 속에 들어가야 될 거죠. 땅 속에 들어가야지 쓸모가 있는 건데 땅 위에 우리가 다 뿌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자 토양 산도도 역할을 꽤 하네요. 당도가. 그 다음 캠베럴에서는 뭡니까? 양이온 조성비네요. 캠벨에서도. 두 번째는 뭡니까? 토양 정도예요. 그러니까 캠베럴리는 땅이 딱딱하거나 양이온 조성비가 맞지 않으면 당도도 안 좋고 과중도 안 나간다. 근데 여러분 땅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안 딱딱한가요? 대부분 딱딱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도도 낮고 과중도 안 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착색. 색깔이 좋은 포도가 정말 좋은 포도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죠. 이거는 품종을 나누진 않았어요.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유기물 함량입니다. 유기물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보통 추천하는 예를 들면 25에서 30g 이상 들어가 있어야지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CEC, 보비력이라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 해서 얼마나 많이 담아 놓을 수 있느냐. 땅이 비료를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가. 그런 게 많이 담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죠? 비료 효과도 좋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포화수리 전도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물빠짐입니다. 물빠짐이 좋은 밭. 물이 잘 빠져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뿌리도 뿌리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이 있어야 크죠. 그렇지만 물이 있는 쪽에 뿌리가 나가질 않습니다. 반대로 또. 예,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지만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땅은 무조건 잘 빠져야 돼요. 자, 이거를 통틀어서 보면 아까 나왔던 땅이 딱딱하면 안 돼요. 토양 산도가 적당해야 돼요. 유기물 함량이 많아야 돼요. CEC가 양이온 조성비가 맞아야 돼요. 이 네 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토양의 그 과중에도 역할을 했고 당도에도 역할을 했어요. 이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네 가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토양검사를 해야 됩니다. 토양검사를 하지 않고는 양이온 조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pH가 어떻게 되는지, 유기물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인산함량이 적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양검사 하시죠? 이러면 5년 전에 했는데 뭘 또 하나. 아니에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양검사를 제대로 먼저 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밭 전체에서 대여섯 군데에서 뜹니다. 뜨고 깊이는 한 15에서 20cm 정도 걷어내고요. 요 부분을 한 100g 정도 뜨세요. 떠가지고 한 군데에서 100g이면 대여섯 군데면 얼마예요? 500에서 600g 정도 해서 한 대 섞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밭이 이게 경지정리된 밭인데 경지정리 전에는 두 밭으로 나눠져 있던 게 하나로 뭉쳐질 수도 있죠. 경지정리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틀려요. 위아래가. 그러면 그건 주인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위아래 따로 떠와야 돼요. 귀찮아도. 1-1번지 위에는 밑에는 1-2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떠야 됩니다. 이걸 같이 떠버리면 위에도 안 맞고 아래도 안 맞아요. 그죠? 다 틀린 거를 합쳐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아래 따로 뜨십니다. 그렇게 뜬 거를 검사를 해서 보시면 자, 양이온 조성비라는 게 아까 뭐랬습니까? 양이온이 칼슘, 가리, 마그네슘 3개라 그랬어요. 이거의 비율입니다. 왜 무슨 얘기냐?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되죠. 자, 보시면 여기 가리가 있고 여기 칼슘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 실선은 뭐냐면요. 서로 경쟁하는, 밀어내거나 경쟁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점선이 있죠. 이렇게. 점선은 뭐냐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료들 간에. 그러니까 자, 가리 비료를 보면요. 쭉 따라가 보니까 마그네슘하고 실선이에요. 그러면 경쟁하는 관계죠. 경쟁하는 관계인데 화살표가 서로 화살표를 찍고 있죠. 이쪽으로도 화살표가 있고 마그네슘에서도 가리로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리를 너무 많이 주면 마그네슘 흡수를 막아요.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주면 가리를 막아요. 그리고 칼슘, 석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가리 흡수를 막습니다. 석회를 또 너무 많이 주면 마그네슘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개가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맞춰줘야 세 개 다 흡수를 잘하지. 내가 예를 들면 가리가 포도에 좋다 그래서 가리를 막 듬뿍 넣어줬다. 이 비율이 깨지게, 적당한 비율이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비율이 깨지게 했다. 그럼 뭐예요? 마그네슘 흡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토결핍 증상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땅 속에 정말 고토가 부족하느냐? 마그네슘이 아니죠. 그렇게 마그네슘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가리를 너무 많이 줘서 실제로 제가 2006년부터 엿분석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2012년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물체 내 가리 함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리 비료를 점점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드린 책에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이겁니다. 양이온. 여러분들이 토양 검사를 하면 보시면 토양 산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적정범위라는 게 있죠. 그래서 pH는 6.1에서 6.5, 유기물은 25에서 35, 인산은 200에서 300, 가리는 0.3에서 0.6, 칼슘은 5에서 6, 마그네슘 1.5에서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이 숫자가 적정 범위라는 거예요. 모든 가리는 이 범위에 들어가게 하고 칼슘 이 범위에 들어가게 하고 마그네슘 이 범위에 들어가게 하면 세 개 다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특정 게 여기 있는 것처럼 가리가 0.3에서 0.6이어야 되는데 2.1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러면 이 녀석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으면. 그 얘기입니다. 이 비율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토양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토양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토양 산도예요. 아까 첫 번째 pH, 소형 산도죠. 쉽게 얘기하면 수소이온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를 1에서 14까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딱 7이 중간이니까 여러분들 중성이라고 그래요. 7이면. 그 다음에 7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면 산성, 7보다 숫자가 높으면 염기성. 예, 다른 말로 뭐 알칼리성이라고 하는데 염기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성이다, 에이 저거는 강산이야, 뭐 저건 산성이야, 약산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숫자가 수소의 농도가 7보다 숫자가 낮은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포도에서는 6.0에서 6.5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pH가 7일 때 질소, 인산, 가리가 100이 흡수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 pH가 5로 떨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주는 질소가 실제 43%밖에 흡수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요소를 한 포 땅에 줘도 pH가 5.0이면 반포밖에 흡수가 안 되고 반포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요소를 한 포 줘서 되게 기분이 뿌듯해요. 많이 줬다고. 근데 실제로 반포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10포를 줬으면 5포밖에 효과가 없는 거죠. 5포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네, 아깝죠? 자, 인산은 더합니다. 34%밖에 흡수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준 거에. 그 다음에 가리도 52%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7.0까지 내지는 6.5까지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비료를 주고 그게 다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pH가 안 맞아버리면. 실제 제가 영천에 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 어떤 하우스에 갔는데 나무가 안 자라고 있어요. 거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pH 재봤더니 pH 4.2예요. 안 되죠. 그럼 포도 못 자랍니다. 그런 밭에서는. 예. 그래서 이거를 요 박스를 요 pH 6.0에서 6.5를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박스를 그려보면 실제 가리, 질소, 칼슘, 인산, 포도에 유용한 것들이 흡수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6.0에서 6.5 아니면 7.0까지 이렇게 pH를 유지시켜 주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밭은 잎이 막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다 동글동글해졌죠. 이게 뭐냐면 pH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낮아도 문제지만 높아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이거 pH 8.2예요. 이 밭이. 예,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유기성분들을 흡수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pH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양이온 조성비도 맞춰줘야 되지만 pH도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토양검사 받으면 뭐 그냥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셨던 적이 많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던 거죠. 또 하나 유기질이 땅속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땅속에 넣는 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죠. 유기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는 전혀 다른 비료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어박, 그다음 골분, 그다음에 유박, 뭐 대두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질소, 인산, 가리 함량이 딱 얼마가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대를 뒤집어 보면 뒷부분에 질소 몇 프로, 인산 몇 프로, 가리 몇 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를 집어넣으면 그게 흡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질소, 인산, 가리는 유기질소, 유기인산, 유기가리예요. 유기물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양 속에 들어가면 뿌리 포도나무가 흡수를 못해요. 포도는 오로지 무기질만 흡수합니다. 무기물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비를 주면 뭐가 좋아져 하는 거 직접적인 효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기물질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유기물질하고 결합이 돼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기질하고 무기질을 끊어줘야 돼요. 그걸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토양 미생물이죠. 예, 토양 미생물. 그래서 유기를 떼가지고 그거를 먹이로 사용하죠. 유기물질을. 무기물질은 포도가 먹고. 예. 그래서 그 끊어주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유기질 비료는 뭐라 그래요? 속효성이라 그럽니까? 완효성이라 그럽니까? 완효성 비료라 그러죠. 속효성은 물에 녹아서 들어가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고 이런 비료는 시간이 걸리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추비로 뭐 이렇게 유기질 비료 좀 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추비의 조건은 무조건 빨리 들어가서 빨리 흡수가 돼서 빨리 효과가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 퇴비는 뭡니까? 질소, 인산, 가리 함량은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섞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유기물 함량은 몇 프로 정도 들어가게 하라라고 했죠. 포대 퇴비 보면 뒤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비료를 하는 거죠. 자, 토양의 경도를 점검. 아까 토양이 딱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딱딱하면은 과중도 안 나가고 당도도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딱딱한 거를 안 딱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뭐예요? 심토 파쇄기 가지고 땅을 부수는 겁니다. 이게 영천에서 제가 오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교육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세요. 근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부관에 계신 분이 장목반사 이거 손으로 막 뚫는 게 있어요. 되게 힘든데 그걸 가지고 온겨울래 해가지고 몸살나서 들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땅 속은 그냥 딱딱하니까 그냥 흙만 있다 생각하지만
땅 속에도 공기가 있고 땅 속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어요. 그 비율이 적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딱 일반 땅 같은 경우는 딱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기가 18%, 적어도 20에서 23% 정도 돼야 되는데 공기 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70mg 밖에 없어요. 이거를 폭기식 심토 파쇄기, 그러니까 땅 속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땅을 강제로 깨는 심토 파쇄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깨면은요, 보세요. 공기가 28%까지 올라가면서 뿌리량이 8배가 늘어나죠. 예, 뿌리량이 늘어납니다. 그 뿌리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뭐예요? 땅이 그만큼 뿌리가 뻗기 좋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물도 잘 빠지고, 그 다음 땅도 부드러워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정도일 때 나무 세력과 이 정도일 때 나무 세력이 같냐?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훨씬 좋은 나무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운기의 부착형 심토 파쇄기인데 여기에 압축 공기를 이 봉 안에 넣어가지고요. 다음 사진이 없는. 여기 이렇게 봉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봉을 압축 공기 유압을 해가지고 땅땅땅땅해서 1m 정도 집어 넣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공기를 또 압축해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땅 속으로 넣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압축 공기니까 팽창하려고 그러잖아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땅을 깨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전밭을 다니면서 깨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폭기식 심토 파쇄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지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목초종자를 이용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 목초종자의 원리가 뭐냐면 목초종자는 1년생이에요. 1년생인데 이 녀석의 뿌리가 적어도 50cm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1년 크고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뿌리가 50cm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땅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조금 뿌리는 게 아니고 온 밭에 빽빽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밭을 다 깨는 거죠. 뿌리가. 1년생 목초종자가. 그리고 나서 그 목초종자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죽어버립니다. 호밀이 대표적인 거인데 호밀은 깎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안 하고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들묵새라는 거를 했었죠. 예, 저희 시범사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몇 년 해보시더니 안 해요.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매년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에 군데군데 빈 데를 보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뿌려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우점이 되면 다른 풀이 못 나와요. 이게 나와버리니. 이게 전부 다 우점을 하니까 다른 잡초가 못 나오죠. 그러면서 되게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식입니다. 9월 달에 뿌려서 이게 그 북방형 목초기 때문에 9월에 뿌리면 12월까지 살아요. 그럼 겨울에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안 자라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이렇게 자라죠. 그리고 5월 하순이 되면 저절로 자빠져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는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듬해 9월에 또 나오겠죠. 씨를 뿌리고 죽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뻥뻥 뚫린 데는 보식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귀찮죠. 그리고 요거는 질소를 이 포도하고 좀 경합을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질소질 비료를 한 3년 정도는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3년 이후부터 뭐냐? 이게 썩어가지고 비료가 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조금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크죠.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양이온 조성비 맞추고 pH 맞추고 땅이 딱딱해지는 거 맞추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토양검사를 반드시 하셔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도 좋고 과중 많이 나가고 착색 좋은 포도를 생산해낼 수 있다.